안녕하세요. 3월 1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태은선 의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1.47%, 코스닥은 1.11%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하다는 해석과 함께 반도체 중심 대형주 상승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 반등과 더불어서 반도체 수요 회복 전망에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고, 삼성전자는 2.4%, 하이닉스 5.9% 상승했습니다. 또 리노공업이 호실적 전망에 9.8% 급등하는 등 반도체 소부장 쪽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가 발효됨에 따라서 한국도 기존에 적용받던 면석 쿼터가 폐기됩니다. 하지만 다른 수출 경쟁국들과 동일한 상황이고 예고되었던 내용으로 오히려 제품 가격 상승 기대가 작용하면서 관련 업종은 상승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4월부터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7.2원 하락한 1,451원으로 마감했고,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 상승하면서 미국과 디커플링 지속됐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 동향입니다. 2월 소비자 물가의 예상 하회로 그동안 조정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1월 헤드라인과 근원 CPI는 각각 전월 대비 0.2% 상승해 전월과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고, 전년 대비로도 예상보다 둔화됐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발효됐는데, 이에 따라서 캐나다도 200억 달러 이상의 상품에 25% 보복 관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7%대, 엔비디아가 6%대 급등하는 등 애플을 제외한 M7 종목이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 7%대 상승하는 등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항공주가 2에서 4%대 하락하는 등 다우지수는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번 CPI는 계절성 그리고 산불 기저효과 등이 있었고, 관세 영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물가가 높아지지 않은 점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 강세에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조정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크래프톤 4분기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크래프톤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5만 원을 유지합니다. 지난 11월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과 함께 향후 5년간 신작 개발비로 매년 약 3천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로 2월 12일 크래프톤 주가가 하루 만에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1월 화평정형의 매출 호조세를 확인하고 인조이 얼리 액세스 등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는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며, UGC나 CPC 등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PUBG IP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게임 섹터 내 탑픽을 유지합니다. 크래프톤 4분기는 시장의 기대치를 다소 하회했는데요. 영업이익이 2,155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였던 2,630억 원을 18%가량 크게 하회했습니다. 4분기 대부분 부진의 원인이 화평정형 때문이었는데요. 2025년 들어서 춘절 이벤트와 론도맵 출시를 통해 1, 2월 합산 매출액이 34%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확인했습니다. PC 부문 또한 1월 설맞이 대축제로 인해 20% 증가한 펍지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크래프톤이 발표했던 신작 관련 투자는 대부분 인건비일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올해 500명 채용 계획이 있지만 1분기에는 50여 명만 채용했기 때문에 1분기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매년 3천억 원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저희 추정치에는 3천억 원이 모두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PUBG IP의 피크아웃일 텐데요. 지난 2023년 4분기에 론도맵 업데이트 이후 PUBG 유저들의 리텐션이 강화되면서 24년 연간 PC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로 인해서 2025년에는 PUBG가 과연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우려가 큰데요. 우려를 불식하듯 지난 2월 23일에는 스팀 동시 접속자가 약 83만 명을 달성하면서 프리투플레이
플레이 전환 이후 가장 높은 동시 접속자 수를 갱신했습니다. 향후 펍지는 언리얼 엔진 5로 전환하고 AI로 구현한 CPC인 얼라이를 출시하는 등 펍지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풍부해지면서 플레이 타임 리텐션 지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18일에는 펍지 25년 로드맵으로 언리얼 엔진 5와 얼라이, UGC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19일에는 인조이 글로벌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으로 모멘텀이 풍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래프톤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5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고, 그다음에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화평 정형 매출 호조, 그리고 UGC, CPC 등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IP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게임 섹터 내 탑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상향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8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전일 종가 대비 22.4%의 상승 여력을 확보해서 투자 의견의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호조를 이끌고 있는 지상 방산 부분의 매출액은 기존에 수주했었던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의 폴란드 납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주 잔고는 2025년에서 26년을 경과하면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다행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기존 추정치에 반영했었던 베트남 K9 외에 인디아 K9 100문과 폴란드 K9 잔여분 308문, 천무 및 레드백의 신규 국가 수주 가능성 등을 이번 보고서에서 새로 2025년과 26년 추정치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었던 실적은 지상방산 수출의 높은 수주 마진과 환율 상승, 생산량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고정비 희석 등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환율을 제외하면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환율도 당분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22.4%를 기록한 지상 방산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24.3%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연결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5.3%에서 올해 11.4%로 하락하지만 이는 하나오션이 신규로 연결 실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대비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 2배 이상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방산주들의 경우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ROE와 PB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높은 ROE에 비해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PB는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3분기 말 3조 원 수준이었던 자본 총계가 4분기에는 실적 호조와 하나오션 연결 효과로 5조 원 정도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실적 개선에 따라서 올해 말에는 6.3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존 목표 주가를 60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약 38%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수주 성과 중 일부를 이제 추정치에 새로 반영을 했는데요. 베트남 K9 그리고 인디아 K9, 폴란드 K9 잔여분 308문 등을 새로운 추정치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방산 수출의 높은 수주 마진과 환율 상승, 생산량 증가 등도 수익성에 대한 가정도 방향 조정을 해서 목표치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농심 4분기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류은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농심 4분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 변동 공시가 나왔고요. 어제 디테일이 발표가 됐습니다. 농심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52만 원을 유지합니다. 3월 발표된 내수 가격 인상을 통해 별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채널 입점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라면 툰바의 매출 기여가 올해 2분기부터 확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수 회복 지연 그리고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비용 등 25년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했지만 국내 가격 인상 그리고 글로벌 확대 등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합니다.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기준 PE는 16.4배, 상승 여력은 33%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농심의 2024년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46% 대폭 하회했습니다. 컨센서스 하회의 주된 요인은 국내의 비용 부담 증가였는데요. 별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라면 툰바가 월 50억 원 규모로 판매되는 등 신제품 성과는 좋았는데
있는데 내수 침체 속에 판촉비 집행도 확대가 되고요. 일회성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7%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메인스트림에서 확대가 되면서 총 매출 성장률이 10%를 상회했지만 제조 원가 그리고 판촉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6.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가격 인상 그리고 신라면 툰바의 해외 기여가 좀 확대될 예정인데요. 농심은 3월 17일부터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 라면 스낵 ASP는 2%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별도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1.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가격 인상의 영업이익 기여는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인상된 출고가는 4월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라면 툰바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해외 채널 입점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채널은 미국에서 3월 월마트 온라인 입점 그리고 4월 월마트 오프라인 1000개점 입점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좀 입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유통처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심 투자의견 바이오와 목표주가 52만 원을 유지합니다. 내수가격 인상을 통해 별도 영업이익률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해외 채널 입점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라면 툰바의 매출 기여가 2분기부터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농심의 주가는 12개월 선행 PER 16.4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험업종 이슈 한번 업데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권 의원입니다. 3월 12일 날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킥스에 대해서 기본자본 비율도 역시 규제 범위에 넣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발표 그리고 비상위험 준비금 제도 개선입니다. 기존의 배당 가능 이익 확보가 어려운 보험사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배당 가능 이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 이익권 보험사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2025년도에 배당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감독당국의 규제 강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시그널 이 자체입니다. 보험사의 이익과 자본 그리고 지급 여력은 많은 계리적 경제적 가정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규제 강도 변화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 확보가 어려웠던 현대해상, 하나생명, 하나손보, 동양생명 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독당국은 이제 킥스에서 기본자본 기준 킥스를 직접 규제 비율로 관리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즉 기본자본을 제외한 보완자본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제외시키고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이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CSM 상당액과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몇몇 회사들은 10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자본 비율의 규제는 유럽에서는 약 50%로 규제하고 있고 권고 기준 역시 7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코코본드 발행이 필요성은 존재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방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독 기준 합리화를 통해서 킥스에 대한 권고 기준을 기존의 150%에서 10에서 20%포인트 하향할 수 있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 요건 역시 하향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26년에 보험사의 배당 가능 이익 확보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말 적립 비율 80%를 적용받고 있는 삼성화재, DB손보,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등은 사실 그 영향에서는 제외되어 있고요. 반면에 90%를 적용받고 있는 이제 현대해상, 하나생명, 동양생명의 경우 10%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배당 가능 이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상위험 준비금의 경우 손해보험사만 해당이 됩니다. 대형 손실을 대비해서 이익잉여금 하위 항목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인데요. 일반 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도 대상입니다. 감독당국에서 최근 20년 동안의 경험 통계를 반영해서 적정 적립 한도를 재산출한 결과 적립 한도가 3.8조 원, 준비금 적립액이 1.6조 원 감소한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영향만큼 손해보험사의 배당 가능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그 비상위험 준비금을 통해서 확보되는 배당 가능 이익의 규모는 삼성화재는 0.39조 원, 그다음 DB손보 0.34조 원, 현대해상 0.28조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일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업권 자본 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ICS 기본 자본 강화 및 감독 기준 합리화, 그리고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비상형 준비금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고도 방안은 감독당국의 이제 규제 강도 변화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 확보가 어려웠던 현대해상, 하나생명, 하나손보, 동양생명 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MR 스몰 원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기업분석부 장문준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많이 회자되고 있는 에너지원인 원자력, 그 중에서도 소형 모듈형 원전인 SMR에 대해서 다소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3부작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자료로 SMR의 개념과 밸류체인에 대해서 미국 주식팀과 함께 자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SMR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존 대형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고 초기 투자비가 좀 막대한 가운데 부지 선정과 규모 문제가 복잡합니다. 반면 SMR은 모듈형 설계를 통해 시공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기존 원전보다 안전한 모델을 지향하며 전력 수요가 적은 도서지역이나 신흥국 그리고 재생에너지와의 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강점입니다. 아울러 4세대 SMR의 경우 산업용 열공급, 수소 생산 등 전기 생산 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개 정도의 SMR 노형이 개발 중인데 저희가 그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어떠한 개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나눠서 분석을 해봤고요.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3.5세대 중심의 유럽, 4세대 중심의 미국 이 개발 패턴이라고 보여지고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지도 집어넣었습니다. 미국 기업, 해외 기업을 중심으로 SMR 밸류체인을 좀 설명을 해봤고요. SMR은 기존 대형 원자로와는 좀 차별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원전이 일방향적이고 경직된 밸류체인을 가졌다면 분산형을 지향하기 때문에 SMR은 다소 다른 형태의 생태계가 조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당장 투자가 아니더라도 SMR 영역을 접근할 때는 기술 개발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을 좀 함께 적어 놓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SMR 소형 모듈 원자료 관련 산업 인덱스 보고서 발견이 되는데요.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원자력 그리고 SMR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말부터 이어진 에너지 위기라든지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의 강화가 겹치면서 원자력 산업이 다시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원이라는 점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 투자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주가의 변동성을 높여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원전 분야에서도 SMR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SMR은 모듈용 설계를 통해 시공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계산해 볼 수 있고 기대해 볼 수 있고 기존 원전보다 안전하며 세 번째로 전력 수요가 적은 도서 지역이나 신흥국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병행하여 유연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그런 밸류체인과 그 기대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3월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 월보 발표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전환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 매출과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신규 공장이 가동되고 LG, SK, 삼성도 미국 가동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체들은 자동차 모델별 맞춤 라인을 타 자동차사의 모델이나 ESS용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유럽이나 중국의 경우 친환경차 중심의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은 내연기관 중심의 기업들이 점유율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6% 하락했고 작년 강세를 보였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6%의 성장을 둔화되었습니다. 위에로 올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20%가량 늘어나며 배터리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IRA 보조금 축소에 우려에 판매가 몰리고 유럽도 올해 탄소 규제가 예상되어 자동차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판매를 확대했을 것입니다. 다만 기대했던 유럽 탄소 배출권 규제는 기간이 2025년에서 2025년부터 27년 평균으로 변경되며 올해 꼭 판매했어야 하는 전기차 대수가 감소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급락도 이슈입니다. 중국, 유럽 등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락했기 때문인데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 영향도 있었지만 주력 모델인 모델 Y가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구 모델을 단종 중인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모델 출시와 함께 판매량은 급 반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네, 1월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약 19.6% 증가를 했고 배터리 수요도 21.3%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구매력 회복되기도 했지만 IRA 보조금 축소라든지 관세 우려에 판매 소비자 수요가 미리 이제 몰렸던 것으로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주요 시장에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올 리스크 우려로 테슬라가 최근에 53% 크게 하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정체 판매가 그 현대차 그룹의 그런 섹터의 그 운명을 더 크게 결정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통신 서비스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신 섹터 담당 김준섭입니다. 전일 통신업종의 과징금 관련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통신 3사의 주가에 부진한 요소로 작용을 했던 과징금 우려 관련인데요. 일단 어제는 몇 차례 언급드렸던 통신사의 과징금 규모가 1,140억 원 규모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과징금은 이때까지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3에서 5조 원 규모로 얘기되던 것 대비해서 거의 20분의 1로 감소된 수준인데요. 일단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단통법과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일상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던 산정 방식과 크게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합니다만 이번 과징금 부과에서는 1%를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정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천문학적 규모로 언급되던 것 대비해서 크게 줄어든 과징금 규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업종에 리스크로 작용했던 이슈가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 3사 판매 장려금 담합 과징금이 1,140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상 보도되었던 약 3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언급됐던 것과는 크게 줄어든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3월 13일 KB 리서치 모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